일본이 감춰온 146년의 거짓말이 드디어 폭로됐습니다. 동아시아 지형을 바꿀 발견. 독도도 대마도도 아닌 더 거대한 진실. 고려왕의 이름이 새겨진 성문이 주일미군 기지 아래에서 나타났습니다. 왜 일본은 이곳을 군사 기밀로 봉쇄했을까요? 이제 500조 원 영토 분쟁의 막이 오릅니다. 그 숨겨진 역사를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다카시 민준이에요. 제 인생이 평범함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일본에서 젊은 고고학 교수였거든요. 대부분의 날들에는 오래된 도자기에서 흙을 털어내고 졸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분야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읽지 않을 연구 논문을 쓰는 것보다 흥미로운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이었어요. 강의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날카롭고 급했어요. 반대편에서는 슈리성 현장 관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거의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빨리 와주세요. 뭔가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슈리성은 유명했지만 그 비밀들은 이미 다 알려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뭘 발견했을까요? 코트를 집어들고 뛰어나갔는데 머릿속이 빠르게 돌고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현장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이미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작업자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원을 그리며 모여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옆으로 비켜줬어요. 저기요. 한 명이 손전등을 앞으로 비추며 속삭였어요. 발굴 현장 맨 끝에는 거대한 돌문이 있었는데 키가 크고 오래되어서 갈라져 있었어요. 어떤 설계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곳에 서 있었어요. 고대의 것 같아 보였는데 슈리성 자체보다도 훨씬 오래된 것 같았어요. 이게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다른 작업자가 긴장하며 중얼거렸어요. 어떤 지도에도 없고요. 어떤 기록에도 없어요. 가까이 쪼그려 앉아서 거친 표면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조각들이 돌 전체에 뻗어 있었는데 기호들, 글자들이요. 숨이 멎었어요. 이건 일본 표시들이 아니었어요. 소매로 먼지층을 털어냈어요. 천천히 메시지가 드러났어요. 문자들은 한문으로 쓰여 있었는데 의미는 분명했어요. 고려 현종 11년, 우리는 여기에 보물을 묻는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얼어붙었어요. 고려요? 거의 1000년 전에 존재했던 한국 왕국 말이에요. 고려가 오키나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작업자들이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몸을 기울이며 제가 설명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조차도 할 말이 없었어요. 마침내 모두가 힘을 모아서 무거운 돌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쏟아져 나온 공기에서 수세기의 냄새가 났어요. 먼지, 나무, 그리고 약간 금속 같은 냄새가요. 안에는 나무 상자들이 줄지어 있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어제 거기에 놓은 것처럼 깔끔하게 쌓여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돌받침대 위에 황금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걸 향해 손을 뻗을 때 손이 떨렸어요. 작업자들이 더 가까이 기울였어요. 제 동료인 다나카 교수가 바로 제 뒤에 서 있었는데 손전등이 그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황금 상자는 놀랍도록 무거웠어요.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입에서 헉소리가 나왔어요. 안에는 황금 도장이 들어 있었는데 지하방의 어두운 빛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글자들이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강하고 굵었어요. 고려 제10도 류큐도 인장.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요. 다나카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얼굴이 분필처럼 창백했어요. 고개를 흔들면서 뒤로 물러섰는데 마치 도장 자체가 위험한 것처럼요. 류큐가 한국의 일부라니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더 있었어요. 나무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안에는 두루마리들, 문서들, 그리고 기록들이 있었는데 각각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상자에는 세금 기록이 들어 있었는데 가족들의 이름과 납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다른 하나에는 류큐 마을들과 함께 한국 이름들이 적힌 가족 등록부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고려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목록이었어요. 한 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상윤, 류큐에서 태어나 고려 국가시험에 합격함. 소리 내어 읽었어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작업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신화나 전설이 아니었어요. 쓰여지고 도장이 찍힌 증거였어요. 우리 발 아래 땅 류큐, 오키나와 자체가 한때 한국의 일부로 여겨졌었던 거예요. 황금 도장을 쳐다보면서 손이 떨리고 심장이 방이 침묵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조용한 교수로서의 제 인생은 끝났다는 거려. 이 발견이 모든 걸 바꿀 거였어요. 제 경력, 제 가족, 제 나라, 심지어 동아시아 전체까지요.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를 느꼈어요. 역사는 묻혔지만 다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추리성에서의 발견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는데 마치 같은 장면에서 멈춘 영화 같았어요. 황금 도장, 고대 기록들, 고려의 도라는 말들이요. 하지만 유물들보다도 저를 괴롭히는 건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거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우리는 바다 건너에서 왔단다.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라.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그냥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다고요. 정중하게 웃기만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말이 무거운 돌들처럼 저를 누르고 있었어요. 혹시 할머니가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계셨던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정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공기에서 먼지와 삼나무 냄새가 났어요. 거미줄이 들보 사이로 늘어져 있었고 오래된 전구가 약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구석에 천들 아래 묻혀있던 나무 상자를 발견했는데요. 한두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열어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걸 기억 상자라고 부르셨거든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나무가 갈라져 있었고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억지로 열면서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누렇게 변한 천에 쌓인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역사의 숨결을 내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작은 옥패였어요. 매끄럽고 차가웠는데 날카롭고 정성스럽게 새겨진 글자들이 있었어요. 불빛에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눈이 커졌어요. 고려 강윤석 장군, 류큐방어 대장. 얼어붙었어요. 강윤석. 고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제 조상일까요? 제 피가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상자를 더 깊이 뒤져서 두꺼운 책을 찾았는데요. 표지가 세월로 인해 검게 변해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글자들이 거의 뛰어나올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몽골 침입 때 개성에서 도망쳤다. 강윤석 장군이 3,000명을 데리고 바다를 건넜다. 성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한국으로 공무를 보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고려의 신하다. 그 구절들을 다시 속삭였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요. 영원히 고려의 신하. 다락방이 갑자기 너무 좁고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 혈관 속의 피가 더 이상 똑같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일본인이라고 믿으며 자랐었거든요. 역사 수업에서 한국은 이웃 나라로, 때로는 라이벌로, 때로는 피해자로 더 작고, 더 약하고, 쉽게 간과되는 나라로 그려졌었어요.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 가족은 전혀 일본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류큐에 살던 한국인이었고 바다를 건너 전통을 가져온 거였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책이 무릎 위에 무겁게 놓여 있었고 제 생각들은 더욱 무거웠어요.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그냥 오래된 종이 속 그림자를 쫓고 있는 걸까? 대답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거의 무시할 뻔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다카시 교수님이신가요? 차분한 목소리가 물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윤서진 교수입니다. 추리성 발견에 대해서 들었어요. 저희 기록 보관소에 일치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서울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서울. 한국. 그 이름 자체가 제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앞으로 끌려갔어요. 이틀 후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요.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불빛과 자동차들, 그리고 목소리들로 살아있었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윤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맑은 눈과 안정된 손을 가진 분이었어요. 잉크와 시간 냄새가 나는 책들이 줄지어 있는 긴 복도를 안내해 주셨어요.
두꺼운 제본된 책을 펼치셨어요. 이건 세종실록에서 나온 거예요. 하시면서요.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가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령 류큐 사람들에게 한글 문자를 가르쳐라. 더 가까이 기울였어요. 한글이요. 류큐에서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600년 전에 당신네 사람들이 한국 문자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 말은 당신 조상들이 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문화와 언어로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글 사실은 제 과거로 가는 열쇠였던 거예요. 윤 교수님이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성함이 민준이시죠? 제 생각에는 한때 강 씨였을 거예요. 아마 류큐의 한국 총독들의 후손이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도장보다도 오래된 책보다도 더 강하게 저를 쳤어요. 제 이름, 제 정체성, 제 자부심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한국을 비웃었던 때들이 생각났어요. 일본이나 중국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때들이요. 제 수업에서 한국 학생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역사를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했던 방식도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서서 제 피가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들고 있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동시에 작고 거대하다고 느꼈어요. 작다고 느낀 건 그렇게 오랫동안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고요. 거대하다고 느낀 건 천년의 역사가 방금 제 발밑에서 열렸기 때문이었어요. 눈을 감고 할머니의 속삭임을 다시 들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라. 아마 할머니는 항상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마침내 저는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비가 내리는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놀랐어요. 문을 열어보니 허약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서 계셨는데요. 어깨가 약간 구부정하고 코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제 이름은 박도원입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안정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일본 국립기록보관소에서 일했었어요. 금지된 문서들을 구했습니다. 보셨으면 해요. 잠시 그냥 서 있었어요. 모셔들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진지하고 긴급함과 저를 옆으로 비키게 만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낡은 가죽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어요. 표지에는 굵은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급 비밀 류큐 계획. 배가 조여왔어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종이는 오래되었고 잉크는 발해 있었지만 글자들은 선명했어요.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가 소름 끼치는 명령들을 써놨더라고요. 류큐의 모든 한국인 지도자들을 죽여라. 한국어를 금지해라. 한국 책들을 태워라. 생존자들에게 일본 이름을 강요해라. 목에 식은땀이 났어요. 다음 줄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3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저항하다가 처형되었다. 강씨 가문은 300명을 잃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흐려졌어요. 종이를 내려놓고 얼굴을 가렸어요. 제 조상들이 학살당했던 거예요.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요. 할머니 상자 속의 옥패, 그 책, 슈리성의 도장 모든 게 갑자기 연결되었어요. 우리 가족의 침묵, 그들의 이상한 말들, 그들의 슬픔 이제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속삭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우리는 바다 건너에서 왔다고 하셨구나. 그 고통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야. 박 선생님이 손을 뻗어 제 팔을 부드럽게 만지셨어요. 수십 년간 이 기록들을 숨겨왔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걸렸다면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이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목소리를 되돌려 주셨어요. 하지만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방문자가 왔는데요. 이번에는 날카롭고 지적인 눈을 가진 40대 여성이었어요. 자신을 김유경 박사라고 소개했는데 유전 과학자였어요. 비밀 DNA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오키나와인들이 순수한 일본인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했어요. 커져가는 독립운동을 과학으로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셨어요. 어두운 불빛 속에서 화려한 차트들과 퍼센트들이 빛났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키나와인의 82%가 한국계 혈통을 공유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려 왕조의 귀족 가문들과 직접적으로 일치해요. 더 가까이 기울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저는요? 다른 차트를 클릭하셨어요. 맨 위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 빨간색으로 강조된 숫자들이 있었는데 비현실적으로 보였어요. 다카시 교수님은 고려의 왕씨 가문과 99% 일치해요. 표지자들이 정확해요. 당신의 혈통은 한국 왕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얼어붙었어요. 방이 기우는 것 같았어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평생 한국을 그냥 더 작은 이웃 나라라고 믿어왔는데 중요할 수는 있어도 중심은 아니라고요. 일상 대화에서 무시하기도 했고 농담거리로 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 그 자체가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혈통으로 한국인이고 심지어 왕족의 피까지 흐르고 있다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속삭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김 박사님이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당신이 누구인지만 아세요. 진실은 더 이상 지워질 수 없어요. 그 발견들이 오래 비밀로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인지 결과들이 온라인으로 유출되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공유했는데요. 그러다가 소식이 들불처럼 퍼졌어요. 며칠 만에 오키나와 거리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벽에 포스터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한국인이다. 과학이 증명한다. 아이들은 뺨에 한국 국기를 그렸어요. 노인들은 대대로 숨겨두었던 한복 스타일 저고리를 입었어요. 어느 저녁 중앙광장으로 걸어갔어요. 나이 든 여성들 몇 분이 함께 서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노래로 올라갔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선율이 공기 중에 흘러다녔는데 부드럽고 아프면서도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전에도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항상 멀리서였어요. 마치 남의 것인 것처럼요. 이제는 직접 저를 부르는 것 같았고 가슴 깊숙한 뭔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깨닫기도 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분들과 함께 했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선율을 이어갈 만큼은 강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 노래했어요. 밖에서 듣는 이방인이 아니라요. 우리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촛불을 켰어요. 아이들이 깃발을 흔들었어요. 광장 전체가 빛과 희망으로 빛났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동시에 울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서서 압도당하고 변화되었어요. 오랫동안 한국을 의심해왔고 심지어 무시하기도 했었어요. 힘은 일본이나 중국에만 속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강력한 뭔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살아남았다는 거요. 크기가 아니라 회복력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을 통해서요. 그날 밤 한국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냥 역사학자로서가 아니라요. 그냥 교수로서도 아니고요. 후손으로서요. 혈통으로, 가족으로, 진실로요.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도장, 문서들, DNA, 노래들 그것들은 그냥 과거의 조각들이 아니었어요. 미래로의 부름이었어요. 눈물을 닦고 촛불을 높이 들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마침내 이해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변화가 빨리 왔어요. 일본 정부가 통제하기에는 너무 빨랐어요. 오키나와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흔들고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는 대신 당황했어요. 경찰이 집회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사이렌이 울부짖고 방패가 몸에 부딪히고 곤봉이 머리와 어깨를 내려쳤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바닥으로 끌려갔어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무력하게 분노와 두려움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한 소녀가 겨우 16살이었는데 시위대 맨 앞으로 밀려났어요. 이름은 미야자토 유이였지만 숨겨진 한국 이름은 이유진이었어요. 용감하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곤봉이 공중을 가르며 그녀의 머리를 쳤어요. 즉시 쓰러졌어요. 피가 콘크리트 위로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모든 걸 찍었어요. 몇 시간 만에 그 영상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CNN이 긴급 헤드라인과 함께 반복해서 틀었어요.
BBC 앵커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자지라가 그녀의 얼굴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세상이 분노로 폭발했어요. 서울에서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그 주말 10만 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현수막을 들고요. 오키나와의 형제자매들을 버리지 마라. 구호가 광장에 메아리 쳤어요. 나이 든 남성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대학생들이 횃불을 켰어요. 가족들이 아이들을 어깨에 태우고 와서 역사가 살아있다는 걸 가르쳤어요. 제주도 지사까지 오키나와로 날아왔어요. 수천 명 앞에 서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선언했어요. 오키나와와 제주는 형제예요. 바다로 떨어져 있지만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울었어요. 그날 밤 중앙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리랑을 불렀어요. 오키나와인들, 한국인들, 심지어 동정적인 일본인 동맹자들까지요. 선율이 기억의 강처럼 밤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어요. 공개 집회를 금지하고 교사들을 협박하고 경찰을 보내서 동네를 순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창고에서 비밀 한글 학교들을 만들었어요. 은퇴한 교사 나카무라 미치코 그녀의 한국 이름은 박미자였는데 아이들이 줄지어 앉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아이들아, 분필을 들고 칠판에 우아한 글자들을 쓰면서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자예요. 이게 한글이에요. 언젠가 너희들이 자유롭게 말할 거야. 아이들이 따라했는데 목소리가 함께 올라갔어요. 가, 나, 다, 라.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타올랐어요. 이건 그냥 수업이 아니었어요. 자유의 씨앗들이었어요. 저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역사를요. 아이들에게 강윤석 장군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수천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새로운 집을 지었던 분이요. 그분의 용기, 그분의 학교들, 고려 왕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설명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모든 말에 목말라 했어요. 처음으로 자신들을 일본의 조용한 그림자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살아있는 역사의 후손으로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비밀 오키나와 한국사 박물관을 열었어요. 버려진 양조장을 숨겨진 진실의 성소로 바꿨어요. 첫 번째 홀에서는 어두운 조명, 아래 황금 도장과 강 장군의 낡은 일기를 전시했어요. 방문객들이 8세기 전에 쓰인 글을 읽으며 숨을 들이켰어요. 두 번째 홀에서는 학살 사진들을 확대해서 걸었는데요. 가족들이 찢어진 거친 흑백 이미지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침묵으로 서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어요. 마지막 홀은 더 밝았어요. 여기서는 한글이 가득한 아이들의 공책들과 오키나와인들을 한국과 연결시키는 DNA 검사 결과들을 전시했어요. 희망과 과학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수천 명이 왔어요. 나이 든 여성들이 유리 케이스를 만지는데 마치 잃어버린 친척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젊은 남성들이 도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방문객들은 무릎을 꿇고 속삭였어요.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구나. 우리도 한국인이야. 정부가 우리를 폐쇄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운동이 퍼졌어요. 국제 기자들이 방문했어요. 인권 단체들이 변화를 요구했어요. 마침내 압박이 너무 강해졌어요. 대중의 분노와 전 세계의 관심의 무게 아래 일본 국회가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어요. 146년 만에 처음으로 오키나와인들이 다음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공식 기록에 한국 이름 사용하기, 두려움 없이 한국 문화축제 기념하기. 기념일은 잊을 수 없었어요. 도심 광장에 무대가 세워졌는데 꽃과 깃발로 가득했어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공기에서 바다 바람과 감 만든 떡 냄새가 났어요. 그때 93세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등이 구부정하고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목소리는 한 세기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80년 동안 일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제 진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김만수라고요. 잠시 광장이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군중이 터졌어요.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천 명이 함께 소리쳤어요. 김만수, 김만수. 노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시면서 손을 들고 속삭였어요. 고맙습니다. 주먹을 공중 높이 들었어요. 우리는 천년을 기다렸어요. 외쳤어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군중이 함성을 질렀어요. 깃발이 흔들렸어요. 촛불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수천 명 부르는 아리랑 소리를 실어왔어요. 천유리 광장을 감싸고 지붕 위로 날아가서 바닷물 위로 흘러갔어요. 진실은 더 이상 묻힐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한국인이었고 이제 세상이 그걸 알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